정책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최근 여론조사 그래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일 한국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조사 대비 4.1% 하락한 54.7%를 기록을 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입니다. 8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긍정평가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54.7인데요. 예. 54.7. 부정평가는 39.5입니다. 그럼 직전 조사 대비 4.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4%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번 시즌에서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하는 이번이 이제 4차 조사인데요. 예. 4차 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54.7이라는 긍정평가가.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이제 61.6이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 대비해서는 6.9%포인트 하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 미세하게 좀 빠졌는데 둘 다 오차 범위 이내에서 빠지긴 했지만 고점에서 보면 6.9%포인트 하락이니 사실상 이번에 두 번 하락한 거를 보면 단기적인 하락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정호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이 하락이 좀 수치가 한꺼번에 많이 빠졌는데 원인을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는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그 세제 개편안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여기다가 이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제 광복절 사면 논란,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고 언론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또 강하게 많이 좀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여론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복합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뭔가 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꼽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라는 건데 그 김봉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40대에서 특히 많이 빠졌어요. 긍정 평가가 9.8%니까 거의 10% 가까이 이제 빠졌거든요.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를 보면 40대에서 70%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40대, 50대가 어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주요 주축 어떤 지지 세력인데 왜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민감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40대에서 긍정평가 9.8%포인트 하락이면 적지 않은 그런 비율입니다. 다만 이제 이 오차 범위를 계산을 할 때 40대가 지금 133명 잡혔습니다. 예. 조사 완료가. 그래서 가중값 적용해서 173명이 됐는데 그러면 40대가 응답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20대가 172명이 잡혔는데 가중 처리를 했더니 151명으로 줄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할당보다 응답을 20대가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40대는 지금 원래 한 170여 명 잡혀야 되는 분들이 130여 명 잡혔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40대 분들이 응답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여론조사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예. 이 얘기는 많이 잡히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하락세를 또 보이고 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 그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강하게 뒷받침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낮아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정호 기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춘석 예. 이게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날 일인데 이게 만약에 뭔가 나도 하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다면 추가적인 뭐가 있다면 그러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별로 보면 부의경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는데 그 박정호 기자님, 네. 그 원래 이제 사실 부의경 쪽이 PK라고 불리는 쪽이 원래 보수세가 강하긴 했지만은 또 TK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구 경북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가 또 뭐라고 할까요? 평가에 대해서 민주당 계열이 잘할 때는 또 잘한다고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런 부의경 쪽의 민심은 좀 어떤 것 같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PK가 전통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 변화나 전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건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 문제. 그러니까 40대 하락과 좀 연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 40대 이 긍정평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역시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정책적인 부분들 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밝혀왔는데 이 주식 양도세 대조조 기준 보니까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한다. 그다음에 배당 소득세 물리는 것도 생각보다 이거 수치가 많이 안 내려왔는데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뭔가 새로운 기운이 느껴진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정책이 나온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고 근데 그게 좀 바로 잡힐 줄 알았는데 지금 오늘 8월 14일인데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는 결론 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신뢰에 대한 이 우려 또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40대는 물론 이 부울경 어떻게 보면 정책 변화나 전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 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해양수산부 이전한다고 했는데 또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도 부산으로 보내고 뭐 북극 항로 시대 대비해서 울산항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 뭐 기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신뢰의 그렇습니다. 위기가 좀 왔다. 뭐 위기라고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 이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짚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사면과 관련해서는 그건 사면은 별로 영향이 없다. 이를테면 전현희 최고위원이라든지 몇몇 분은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봉신 대표가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 사면, 뭐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그거 외에도 사실은 뭐 국민의힘 계열도 많이 사면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면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줬다고 보십니까?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KSY 조사에서도 그런데요. 사면 영향이 그러니까 딱 조국만을 따지면은 조국 전 대표만을 따지면 그 영향은 아직까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조사는 특히 11일, 12일 조사를 했는데 긍정평가 중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국 평균 54.7일 때 18세에서 29세 그 청년층에서 49.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에 와닿아 있죠. 예. 그런데 2주 전에 긍정평가가 상당히 그 좋았을 때 그때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예. 그때도 뭡니까 대통령 긍정 전망 요게 잠시만요. 예. 데이터를 좀 찾아야 돼서 항상 58.8일 때 이때 52.9였습니다. 청년층에서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국 뭐 입시비리 의혹에 이제 입시비리에 민감한 청년층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52.9에서 뭐 49.6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변화는 사실상 전체 평균하고 따졌을 때 그 비율로 더 적고요. 예. 적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국 때문에 지금 여론이 확 움직였다 그러면 20대에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20대에서 확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조사 KS 조사가 10일, 12일 날 조사했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그 영향이 지배적이진 않다. 이번 주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배적이지 않다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진보 성향자들이 230여 명이었다가 지금 한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응답자가 줄었네요. 응답자 자체가 줄었어요. 40대에서 그랬다라는 거고요. 진보 성향자들이 또 그랬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정우 기자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코스피 5천 얘기하다가 나왔던 정책과 더군다나 자꾸 뭐 사람 이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개인의 일탈행위인지 이게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거대한 이해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부 정책과 맞물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하고 뒤로 한 발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관망해보자라고 지금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으니 예. 그렇다고 지지를 철회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수 있다. 예. 조국 전 장관 뭐 사면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여권 뭐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뭐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이 아니면은 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초창기에 그러니까 8월 너무 빠르다라는
하는 비판에도 대통령 결단으로 해야지. 만약에 이게 크리스마스 가고 뭐 내년 3.1절로 가고 이렇게 늦어지게 된다면 결국 조국 전 대표 사면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 사면을 할 수 있는 때를 놓치게 된다.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고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 지금 보수 전직 대통령 그리고 보수 성향의 정당들 대표 뭐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지금 불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 아니냐.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도 지금 보수 성향의 단체장들은 지금 안 오기로 했고 이게 이제 사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대 뭐 이런 의견 표명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안 오고 싶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이 뭐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이재명의 대관식에 우리가 왜 가느냐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박정우 기자가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광역단체장, 개혁신당 지도부 뭐 안 간다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은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여 투쟁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임명장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를 가게 된다 그러면 단일 대화가 흐트러진다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검에서 또 이제 당원 명부 협조해 달라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 임명식에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기조로 가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좀 삼아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또 당 안팎으로 소란스러운데 이걸 좀 하나로 뭉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왜 취임식을 2번이나 하느냐 이런 얘기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잠깐 짚어드리면 취임식을 왜 2번 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이나 대통령실은 이거는 취임식이 아니다. 국민 임명식이다. 예. 그래서 2번 하는 게 아니다. 통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발 좀 와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낭비다라는 것도 원래 이제 광복절 중에 10년 단위로 광복절 행사할 때는 경축식과 함께 대국민 대축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건데 뭐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임명식까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예산 낭비라는 것도 원래 이거 지난 4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 그대로 하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임명식을 두고도 여야 간에 대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축제 한마당이 될 수도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보기는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당 지지도를 한번 일단 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꽤 많이 하락했네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올랐고 일단 뭐 대표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요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진행이 된 조사입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대통령 긍정률, 대통령 긍부정을 5일간 조사를 하는데요. 예. 정당은 이틀밖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지난주 8월 7일에서 8일 이틀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1,000명을 조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이고 ARS 무선 조사입니다. 무선 RDD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빠졌습니다. 역시. 예. 6.1%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느냐? 20% 후반이었습니다. 직전 조사 27.2에서 30.3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50% 위에 있다가 50% 선을 54.5였으니까 상당히 높이 있다가 6.1이 빠지면서 48.4가 된 건데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27.2에서 30.3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변동폭은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하락폭은 오차 범위에 딱 걸려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잡혔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더 잡히는 그런 비율 대비 이 더불어민주당의 하락폭이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ARS 조사에서 50%가 넘는 굉장히 높은 고공행진을 하다가 살짝 꺾인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될 때가 됐고요.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ARS 조사에서 20% 후반대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빠지면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하락폭 대비 올라가는 거는 그다지
이거는 한 3.1% 포인트니까 절반만 올라간 절반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은 사실 민주당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지금 없다. 그런 인기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국민의힘은 더 아픈 부분인 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어쩌면 컨벤션 효과가 이제 예비경선 지나고 본경선으로 가면서 확 불이 붙을 것도 같은 예. 그런 시기인데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한번 더 봐야 되기는 합니다. 예. 그 좀 연관돼서 같이 알아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해산 뭐 이제 위원정당 해산 심판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동의 여부를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네요. 요거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것도 이제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진행을 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무선 RDD ARS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1,037명 조사를 했는데요. 방금처럼 동의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동의하느냐 이 부분이 동의한다가 50.7이 나왔습니다. 아니, 높은 비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높은 비율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동의하지 않는다가 44.5니까 사실은 오차범위 이내에서 격돌한다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요. 딱 오차범위만큼 이제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요거는 오차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실 수도 있고 아유 이내다 하실 수 있는데 숫자 그대로만 보면 오차범위 이내로서 동의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호 기자.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특정 정당에 대해서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국민의 과반이 넘는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국민의힘의 여론, 그러니까 지지율에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은 해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국민 절반이 넘는다.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 힘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조경태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이 내란 특검 가서 조사도 받긴 했지만은 그런 얘기 했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이걸 표결하지 못하게 하는 걸 유도했던 그 의원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사태에 있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국민 내부에 있다라는 얘기를 조경태 의원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정말 내란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란 해산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정당 해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축은 뭐냐면은 지금 뭐 통일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뭐 금품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운데 그걸 좀 막아섰던 의원들, 예. 그 의원들은 다 또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와 수사가 좀 명백히 잘 이루어져서 이거 내란과 관련이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국민의힘 정당해산 동의 여부 절반 이상 나오는 거,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대표님, 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동의한다가 50%를 넘는 데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호남, 광주, 전라도 있는데 부울경, PK도 지금 지금 해산해야 된다라는 게 절반이 넘어요. 맞습니다. 부산울산 경남에서 여기에 동의한다가 54.4%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2.1입니다. 그러면은 동의율이 50% 절반을 넘었다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사실 충청과 TK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비동의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 비율이 좀 놀랍습니다.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동의 비율은 40.2,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동의한다가 34.1입니다. 예.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격전지가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 해산해라. 이게 이제 절반을 넘었다.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34.1이면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물론 비동의하신다는 분이 58.5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보수의 심장에서 보수 정당 해산해라. 예, 이게 바로 34.1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얻은 표를 따지면 20%대였어요. 표는. 예. 그런데 동의한다. 해산해라. 이거는 뭐냐면 회초리를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3분의 1이나 된다.
내가 마음은 아프더라도 그럼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 니들 한번 해산할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려 3분의 1이라는 거는 지금 영남에서도 민심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지금 아주 매운 민심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박정우 기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그냥 제가 종합하면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뭐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지만은 최근에 약간 실망도 했어요. 조금 이재명 빠지고 정부. 이재명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이재명 정부에. 그래서 근데 이제 보수 쪽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여기는 더 엉망진창이야. 차라리 이꼴저꼴 안 보고 저당은 좀 해산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보수층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들에서. 이 데이터를 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일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새 판이 펼쳐져야 된다. 보수 쪽에서도 이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내란 관련돼서 수사 진행된 이후에 국민의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밝혀진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정말 해산에 준하는 뭐 새로운 정당으로 탄생하듯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 보수의 심장 뭐 대구 경북 아니면 부울경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치르고 있잖아요. 물론 압수수색 지금 특검에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당대회 일정이 좀 중단되고 마지막에 원샷 경선으로 지금 하는 걸로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좀 바뀔 수 있는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대표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토마토의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요. 최근입니다. 10일, 12일 양일간 조사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4명의 후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전체 중에서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 모두 포함했을 때는 조경태 후보가 24.1, 김문수 후보 18.2, 장동혁 16.6, 안철수 9.8 이렇게 따지면 안철수 후보만 한 자릿수고요. 나머지 3명 후보 두 자릿수. 특히 이제 조경태 후보가 20%를 넘었습니다. 예. 다만 여기에서 이 조사에서요. 지지하는 정당별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로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당심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예. 여기에서 놀랍게도 김문수 원래는 많은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예. 2위와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굉장히 앞서 나갔었는데 참 이번 조사가 놀랍게 김문수 후보가 37.8, 예. 장동혁 후보가 35.1이라는 이러면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박빙이네요, 그러니까. 완전 박빙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예.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지 장동혁 후보가 이길지 알 수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이 80%나 되는 당심에 많이 반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민심 당심이 이제 동조화된다고 하면 이 여론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장동혁 후보가 엄청나게 많이 쫓아간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런 거고 당원으로 하면은 더 매운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많이 장동혁 후보가 지금 맹렬하게 추격을 했거나 오히려 역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하는 이유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지금 지지층들의 네. 마음을 끌어보기 위해 그런데 장동혁 후보의 약간 선전 아니면 돌풍 전환기 씨랑 제일 가까운 게 장동혁 씨 같은데 박정우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이렇게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어 보여요. 예. 지금 오늘 윤리위에서 당 윤리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징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원들은 전환길에 대한 영향이 크구나.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어떤 후보 지지하는지 여기 또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을 봤을 때 장동혁 후보가 계속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 전환기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도 나는 장동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징계도 없이 이렇게 당에서도
경고 정도로 끝났다라는 것은 예. 장동혁 후보에게 좀 뭐 물밑에서는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아니냐 당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무기한 농성을 하면서 내가 야권과 그 야권을 통합해서 여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김문수, 장동혁 이 후보 두 후보 결선에 가게 된다면 그럼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덕수, 예. 김문수 두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또 그런 느낌이 또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예. 조경태, 안철수 지지하는 쪽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계 아니면은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갔을 때 둘 다 싫기는 하지만은 차라리 김문수가 나아해서 김문수한테 뭐 표를 찍어줄지 아니면은 표가 분산됐지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장동혁 후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한다 그러면 전환기 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안철수, 뭐 조경태 후보 쪽 지지층이 또 전환길 말고 예. 그럼 김문수다 이렇게 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고려돼야 될 게 뭐냐면은 지방선거거든요. 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령서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가 또 금산입니다. 지역구는 이제 다르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뭐냐면은 충청권에 대한 장악력이거든요. 그럼 누가 그 그립감 이씨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느냐를 아마 따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충청 지역 단체장이 4개인데 그거를 두 정당이 둘둘 나눠 갖게 되면 이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양분하게 되고 서울을 놓고 최종적으로 격돌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고관여 지지자들이 장동혁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환기 씨에 대한 비호감도가 뭐 중도 보수에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이 더 좀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좀 열린 것 같은데 8월 20일 전당대회를 보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성함을 제가 갑자기 김봉신입니다. 김봉신. 제가 정신이 나갔네요. 예, 김봉신, 박정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억압당했던 36년은 어쩌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 근래의 일일지도 모른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김우전 선생의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백범 김구의 비서 출신이자 광복군이었던 김우전 선생. 그는 자신의 지난날 독립을 갈망하던 그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민족 정기에 관한 그 도가니 속에서 나는 살았다. 80년의 시간, 그 시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아마도 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쩌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시간을 새기고 떠난 이들, 그리고 남겨진 우리들.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광복의 날은 또 어떻게 새겨질까요? 오늘은 그 첫걸음의 날입니다. (8월 15일) 금요일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행길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서울선언의 저자 김시덕 도시문헌학자와 함께 우리나라 서울의 현재와 과거, 그 안에 새겨진 식민지 시대의 상처와 흔적들 마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항일로드 2000km의 저자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일본에 새겨진 우리 독립투사들의 흔적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 3분엔 김준일의 뉴스 공감. 식민지가 준 상처가 아물어 그 흔적이 선명한 도시 서울, 그곳을 함께 걷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 선언의 저자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 선언. 여러 선언이 있어요. 파리 선언도 있고 뭐 여러 선언들이 있는데 네. 책 제목을 서울 선언이라고 한 것이 좀 궁금해요. 예. 예. 제가 이 책을 쓴 게 2017에서 18년 사이인데 예. 제가 이 답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각이 뭐냐면 예. 서울에 대한 이야기랄까 현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퇴행적으로 돼간다라는 거였어요. 예.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것이 꼭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퀄이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어서 예. 그게 아니라 현대 서울 또는 한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80년이었던 거다라는 선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이제 근현대사에서 그려진 서울, 거기에 남은 어떤 유적들이라든지 네.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네. 많이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네. 또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좀 많은 서울에 남은 또 근현대사의 흔적들을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분이신가요, 박사님? 예, 서울 강남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 50평생 가까이 그 정도 되신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예. 대략. 대략, 예, 그 언저리. 저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대략 맞습니다. 보니까, 예.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서울 사람이란 걸 잘 안 믿지만요. 저도 서울 토박이인데 그 서울이라는 게 박사님한테는 어떤 의미이신 건가요? 서울은 뭐랄까 시민들이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그런 민주공화국의 상징 같은 곳이다라는 게 제 감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관악구 신림동의 철거민들이라든지 예. 또는 은평구에 있었던 진관 뉴타운 생기기 전에 살았던 주민들 이런 부분들의 시민들의 흔적을 찾는 걸 주로 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았던 서울 외곽으로 가서 거길 개척해서 사람이 살만해지면 중산층이 빌려오고 예. 그럼 또 쫓겨나고 예. 그래서 넓어지는 서울의 흔적을 추적해 오다 보니까 음. 근데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너무 이제 가진 자, 힘센 자 위주로 말을 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이 사람들의 흔적을 나라도 추적해 보겠다. 예. 근데 그게 서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서울이라는 공간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하면은 보통 사대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복궁, 뭐 그렇죠. 창경궁, 창덕궁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그러니까 왕궁 중심의 이야기보다는 좀 우리의 어떤 지리적 어떤 의미, 감각을 좀 더 넓혀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서울이라는 것은 지난 100년 사이에 탄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항을 통해서 한반도 역사는 한번 단절됐다고 저는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개항이라는 게 우리가 정치사 위주로 보다 보면 예. 지배층들이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어둡게 생각하는데 이제 전 세계 경제사를 봤을 때는 개국 개항이 되면 평민들은 살기가 좋아집니다. 경제적으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낯설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조선이 무너지고 식민지가 됐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제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향성을 말하고 싶다. 근데 이걸 너무 조선왕조식으로 하고 사대문 중심으로 얘기하면 놓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있었고 대한제국이 고종이 이제 그렇죠. 대한제국을 만들었지만은 짧은 역사에 이제 일본에 합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겪다가 대한민국이 지금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어쨌든 한성의 그 500년 이것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서울이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책에서는 대경성이 탄생한 1936년 네. 그리고 대서울이 탄생한 1963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 건가요, 이게? 예. 이거는 다른 분들은 말씀하신 겁니다만 조선시대 한양, 그러니까 고려시대 남경과 예. 조선시대 한양과 이 경성과 서울은 지리 범위가 많이 다르다. 사대문 위주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 남경이 빠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경에 고려시대 남경은 그 개성이 있고 예. 평양이 있고 남경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서울 지역이 이제 삼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고려시대 남경은 지금 사대문에서 벗어납니다. 서북 쪽으로. 개성 방향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 저 세검정 쪽 예. 그쪽에서 요즘 유물 많이 나와요. 아 세검정 쪽이 예, 그러면은 그렇죠. 남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고려시대는. 그쪽이 중심이고 예. 익선동 삼가 종로 삼가 예. 그쪽에 이제 향교가 있고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대문 이만 가지고 설명하려면은 이제 고려시대까지가 빠져버리고 예. 그리고 그 경성이 되면서 36년에 영등포 지역이 경성에 들어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그 전까지 한양은 강북의 도시였어요. 한강 북쪽. 그렇죠. 근데 영등포가 들어오면서 서울은 강남과 강북을 가진 도시가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강을 끼고 두 개를 가진 도시가 많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리고 강이 남쪽에 또 서울이 없었다면 예. 예를 들어 이렇게 서울에 많은 다리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다른 그렇죠. 도시들끼리는 다리가 많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문제, 예를 들어 다리가 끊겨서 6.25 때 도망 못 갔다든지 교통체증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한양과 36년의 경성은 다른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63년의 서울은 뭐냐면 예. 경기도 땅을 가져오면서 두 배로 넓어집니다. 63년이면은 일단 박정희 이제 초기죠. 박정희 5.16 쿠데타 나고 이제 그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박정희 초기인데 그때 그렇게 서울이 넓어진 건가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의 강남 지역 3구라고 부르죠. 예, 서초, 예. 송파, 강남 다 경기도 땅이었죠. 예전엔 다 거기 뭐 논밭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논밭이었고 경기도 광주와 시흥 땅이었고 그걸 이 도시들의 외곽 지역을 가져와 가지고는 서울 핵심, 한국의 핵심 도시를 만들어낸 게 불과 5, 60년 정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사대문으로 보면 앞뒤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식민지 시대 신도시를 박사님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작은 남산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남산에는 꽤 많은 뭐 근현대사 유적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보면 될까요? 예, 우선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에 만든 안중근 기념관 예. 그리고 그 공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반도 최초의 근대 공원인 한양공원은 관련된 비석이 있고 케이블카 옆에 있습니다. 돈가스 유명한. 예. 그리고 숭의대학교가 있는 자리가 옛날에 경성신사 자리. 숭이 여전 예전에는 여전이라고 보통 불렀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숭이 여자 대학교. 맞습니다. 예. 이게 평양에서 삼숭이라고 있었어요. 삼성이 아니라 삼숭. 예 숭실 전문대 숭실중학교 숭의여자중학교. 요 삼숭이 있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폐교를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방됐을 때 이승만 정권에서 그 신사를 누르라고 길을 거기다가 만들어 준 거죠. 지금 또 가면 운동장 돌이 그때 신사 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음.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명동과 을지로로 가서 이 해방 공간을 보고 냉면을 먹거나 예. 아니면 남쪽으로 가서 경성 호국신사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해방촌을 가거나 이 코스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스튜디오 여기하고 네. 가까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가기도 하거든요. 네. 시간이 될 때. 그리고 달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데를 제대로 한 번도 안 가봤네요. 그냥 지나쳐만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못 지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한 번씩 다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은 서울로 7017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좀 여기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자동차 도로였다가 시민들이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잘 아실 거고요. 박원순 시장 때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고가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이 고가를 보면 사대문 말고 밖에 만들어진 최초의 이제 신도시 같은 거죠. 구한말에 만들어진 이 지역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 자체가 건물 예. 자체가 굉장히 고딕적으로 잘 만든 건물이고 그쪽에서 남대문 방향으로 바라보면 이게 둥그렇게 U자 모양의 그린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이승만 때 만든 관문 빌딩이라는 건데 그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이 서울역이 우리의 관문이니까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건물을 만들려고 해서 그 남대문부터 을지로까지 좋은 건물들을 쭉 만들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그간 아래서만 바라보다가 이제 거의 건물과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어서 서울이 구한말부터 대략 50년대까지 이렇게 커갔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렇군요. 예. 그 서울역 앞쪽에 보면은 지금
대규모 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제 빌딩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에도 다 옛날 집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그게 좀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쪽에 동자동 쪽도 그렇고 예. 서쪽에 청파 쪽도 그렇고 음. 북쪽은 그 신발 골목 있는 예. 그쪽은 이제 집이 있던 건 아니고 이제 역 철도 부지가 있었는데 그쪽도 개발한다 그러고 예. 이제 서울도 그렇고 다른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그간 외곽 개발을 해왔는데 사실은 중심지를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이 살 수 있게. 근데 그런 과정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100 몇십 년 만에 서울역 주변의 풍경이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서울역의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신청사가 있고 그쪽에다 이제 이용을 하지만 이쪽은 일종의 박물관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모습이나 이때 우리가 개화기의 모습을 이런 것들을 또 그쪽에 가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말씀 잘해주신 게 그 동네 가실 때 머릿돌을 잘 보시면은 예.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의 미국의 머릿돌이 다 존재하고 있어서 꽤 재밌을 겁니다. 이게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놓는 예. 이게 문화권마다 다 방식도 다르고 글자 문구도 달라요. 그래서 그 또 이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도 다르고 해가지고 뭐 꽤 다양한 문화적 산책을 그 짧게 돌아보더라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좀 더 옮겨 보면은 효창 맨션. 네.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맨션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썼는데 이거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나타나는 것이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 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식민지 시대 유곽 건물로 쓰인 맞습니다. 데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1920, 30년대까지는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경성에 예. 이제 철도 관사촌도 들어오고 철도 직원들 묵는 그리고 약간의 외곽으로서의 이제 성매매 직결지도 생기고 그랬던 거죠. 예. 근데 이 지역이 제가 답사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던 2000년대 초까지는 목조 건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만들어졌던 맞습니다. 일제풍의 그 목조 건물. 맞습니다. 이런 게 예,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예. 지금 가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없어지게 된 게 거기에 용산선이라는 철도가 있다가 지하로 내려갔죠. 아. 그러면서 이른바 경의선 숲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예. 사라졌죠. 근데 아. 그 사라지는 과정을 봤던 생각 입장에서는 빠르게 바뀌는구나. 이제 서울 구도심이라는 데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예. 쉼없이 움직이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사대문 안에 궁궐 얘기만 할 때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살았고 이제 뭐 봤던 곳이기 때문에 좀 기록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군요. 예. 효창공원은 이게 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저기 한국의 또 예.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옛날 용산선이 있을 때 효창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신도시로서 개발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대문 밖으로 네.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던 그 시절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식민지 때 확장돼서 서쪽에 마지막에 개발된 게 신촌인 거죠. 아, 신촌. 네. 그래서 그 경의선 숲길도 지금 보면은 그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까지 지금 다 이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원화 돼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힙해졌다 이런 맞습니다. 데들 좀 갈만한 술집도 많아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용산은 지금 대대로 여기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외국의 어떤 지배를 받는 형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풍수지리학을 예. 꼭 여쭤보려는 거 아닌데 용산은 정말로 굉장히 많은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미군 기지도 최근까지 있었고. 그렇죠. 저 풍수를 뭐 말하진 않고 예.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산은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용산이고 신용산이고 4호선 신용산 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용산의 이름이 용산이잖아요. 예. 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산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구용산 쪽, 효창 쪽이 용산입니다 원래. 아, 효창 그래요? 보면 언덕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용산인 거고. 그게 산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또는 외국인 들어왔을 때 조선인들은 이제 수리 문제 때문에 언덕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평지 쪽을 제방을 쌓거나 해서 치수를 내서 저지대에 산 거죠. 그러니까 저지대고 넓다 보니까 군부대가 이제 주둔하기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군인이 많이 들어온 거지. 이게 뭐 풍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구한말 때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쪽을 군부대를 만들었고 그걸 미군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도 한참 논란이 진행 중이죠. 예. 그 공원으로 만들 거냐. 저는 이제 고밀도 아파트를 만드자 입장이긴 한데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최근에 당일리 발전소도 이제 꽤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민 친화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예.
앞으로 상당 부분 한동안 서울의 중심이 강남으로 옮겨갔었는데 만약에 강북으로 다시 중심이 옮겨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용산 개발에 달렸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조선시대 용산이 아니라 예. 식민지 때마다 신용산이다. 그래서 여기는 풍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산이 또 갑자기 대통령실이 여기 이쪽에 옮겨가지고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다시 청와대로 가면은 네. 국방부 청사였는데 그거를 네. 다시 국방부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아예 뭐 공원으로 만들 그렇죠. 것이냐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방부는 계룡대 갔으면 좋겠는데 아 저는 세종이 요즘 약간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예. 이제 중부권을 좀 키우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아직 법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으라고 예. 그걸 좀 외교부랑 좀 옮기고 이쪽은 좀 일부는 고밀도 복합지구로 개발하고 예. 일부는 공원으로 만든 방식으로 해서 서울의 마지막 남아있는 핵심 지역이거든요. 예. 이거를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다시 국방부가 들어오곤 하는 건 좀 안 하기를 바란다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또 군대가 들어오는 게 글쎄 뭐 이제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여러모로 이제 근데 그 의미도 좀 없거든요. 아 이제 근데 그 국방부 아니 그게 이제 네. 용산부지에 네. 보면은 이미 그 외곽 쪽에는 이미 좀 고밀도 아파트들이 좀 들어서 있지 않나요? 거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신용산 쪽에 약간 들어서고 맞아요. 있죠. 신용상 쪽에. 근데 하지만 아직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돼야 아마 강남북 서울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조금이라도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 선언을 보면은 1926년 경성에서 출판된 취미의 조선 여행이라는 네. 책의 인용이 나오는데 용산은 신구 두 용산으로 갈라져 있는데 신용산은 대부분 철도와 육군 관련 마을이고 구용산은 한강 주변은 한강의 수운이 편리하고 도처에서 큰 배들이 오간다라고 얘기인데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용산이라는 데가 결국 신용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도 있고 네. 이제 철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도 그러면 이게 다 같이 우리가 좀 개발을 하거나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이제 신용산이라고 이때 신용산의 개념은 이제 구한말부터 일제 때까지 개발된 지역이고 예. 그때도 개발 못한 지역이 좀 있었거든요. 이촌동 지역. 이쪽은 그 당시에도 버린 땅이었는데 예. 여기는 한국 정부 들어서 개발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용산을 보실 때는 언덕바지의 구용산, 일제 때의 신용산, 그리고 현대 한국의 이촌동 용산 쪽을 묶어서 보시면은 뭐 이해 편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디를 용산으로 보냐는 건 아마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약간 개발 얘기 나오는 거는 구용산과 신용산의 중간 지점. 예. 그러니까 용산과 용산 전자상가 있는 쪽, 요 지역 얘기죠. 예, 그렇군요. 용산 전자상가도 뭐 이래저래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얘기를 또 하는 거는 네. 이미 서울에 충분하게 인구도 네. 많고 그런데 더 아파트나 고밀도 이런 것들을 뭐 주거 시설을 지어야 되느냐 뭔가 좀 유적으로 그냥 남겨두거나 그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많죠. 근데 집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서울 인구 줄고 있는 거 아시죠? 9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죠. 그렇죠. 지금. 예. 이러면 이제 1000만 서울은 옛날 말이고 예, 예. 서울에 50분대 못 오는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 인구가 1400만까지 가는. 예.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좀 살고 싶은데 살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 용산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복합 개발할 때는 저기 뭐 강남 압구정 이런 데처럼 고급만 짓자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에드워즈 글레이저가 도시의 승리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밀도의 용적률의 건물을 지음으로써 많은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을 만들자. 그 관점에서 용산을 보고 있는 그렇군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공원 위주로 하고 약간 아파트를 개발하면 또 서울숲처럼 부자들만을 위한 땅이 될 것 같아서 예. 그걸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네요. 서울숲 주변이 아파트 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공원을 저는 큰 거 하나 있는 것보다는 작은 게 100개가 곳곳에 있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예, 언제든지 가서 좀 맞습니다. 이렇게 산책도 할 예. 수 있는. 공원 가는 자체가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서울숲은 예. 가는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건 이제 몇몇 아파트를 위한 그냥 그 정원이 돼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산은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짧지만은 서울 사대문 약간의 외곽에서 여러 군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또 오늘 언급이 안 됐지만은 또 이런 데 좀 한번 역사 문화 탐방으로서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해방촌 말씀을 드렸는데 해방촌 가시고 후암동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예. 그 108계단이라고
요즘에 약간 핫해진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후암동과 해방촌 사이에. 아 그래요? 예, 그게 옛날에 경성 호국신사를 올라가던 계단이에요. 아. 거기 요즘에 이제 이동형 엘리베이터가 생겨가지고 예. 경사형으로 이제 접근하시 편하게 됐고, 그 아래 후암동은 식민지 때 개발된 택지지구고, 해방촌은 이제 월남민들이 와서 만든 평화북도 사람들이 만든 이제 새로운 공간이고, 이 짧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20세기 중기에 격변의 한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고, 그냥 맛집만 갈 게 아니라 여기 후암동대로 일제 때 건물들을 어떻게 한국인들이 재활용했는가. 해방촌은 신사다 보니까 빈 땅이 많았거든요. 예. 거기에 피난민들이 와서 어떻게 집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냈고, 그게 요즘에 핫플레이스화 되면서 어떻게 새로운 세력들과 충돌하고 융화되는가, 그걸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핫플레이스 여기 저희 이 스튜디오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은 을지로도 예. 힙지로가 돼서 그러게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좀 더 내려가면 신당 쪽에도 굉장히 예. 뭐 힙하다고 하는 데들이 요즘 굉장히 힙당동이죠. 힙당동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성기가 있었다가 조금 도심 공동화나 낙후됐던 데들이 또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다양한 매력이 있구나, 그 생각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과 보존이 같이 가면 좋겠다. 무조건 보존 일변도로 가면은 네. 도시가 죽어버립니다. 그걸 이제 부티크 도시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만 좋고 새로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 도시는 생명이 끊기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서울을 많이 찾잖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K-팝이라든지 뭐 그렇죠. 요즘 캐대헌도 지금 뭐 네.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과 또 우리가 근현대사의 서울의 모습과 조화를 좀 잘 이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요즘에는 북한산도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렇죠. 관악산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조화를 잘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아마 인식의 괴리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오면은 예. 인사동 데려가고 경복궁 데려가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너무 조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플러스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치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정말 그게 그때 거냐 하면은 일본에 천년 된 게 있거든요. 실제로 궁궐들이 예. 목조로 된 게. 예. 근데 외국인들 제 친구도 많은데, 예를 들어 을지로 말씀하셨지만 그게 힙지로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 외국인 친구가 영국 친구 오더니 을지로에 묵는데요. 몇 년 전에. 거기 뭐가 있냐고.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재밌는 겁니다. 아. 지난 100년의 공간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힙지로도 그렇고. 예. 근데 이런 거를 힙지로 힙당동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리고 경복궁 자체도 복원을 할 때 그때 있던 건물을 다 복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 통 비어 있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자랑스럽다고 내세우고 싶은 거하고, 외국인들이 K 뭐라고 할 때 재밌어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시면 아마도 조금 더 재밌게 이른바 K컬처라는 부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문화상품으로든 우리 생활 일부로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간 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방금 얘기 나왔던 서울 도시 광경들 한번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덕 도시문헌학자였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다음으로 떠날 채비하겠습니다. 이문세의 뉴 디렉션. 끝없는 길 위에서 한참을 멈춰있다. 발걸음 망설이다. 지나온 길을 본다. 내가 가졌다 믿었던 지난 날들 한낱 꿈이었던 걸까. 깨어나 세상을 바라본다. 새로운 희망이 움터온다. 이 길을 떠난다. 2000km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거닐었고, 그래서 여전히 선명한 항일 로드
흔적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좀 읽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이거를 쓸 정도로 답사를 많이 다니면서 회사에서 안 잘렸나? 쓸 시간이 있었나요, 이거? 예. 우리 저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예. 오마이뉴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방해를 하진 않습니다. 지원도 막 해주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예. 방해도 안 하기 때문에 기자가 좋아하고 의지만 있으면은 그 주말에 이제 자기가 시간 내서 그렇게 다니는 건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럼 얼마 동안 이 답사단에서 쓰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일본은 가기 시작한 건 2018년부터 가기 시작을 했죠. 예.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갔었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거는 올 봄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죠. 근데 물론 답사라는 게 뭐 거기를 목적으로 막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고 다니다 보면은 그렇죠. 또 그게 있는 쌓여서 거잖아요. 이제 예. 빡 터진 게 이번에 항일로드 2,000km로 나온 거죠. 그렇군요. 이미 네. 책 쓰신 책들을 보니까 임정로드 4,000km, 네, 약산로드 7,000km, 네, 그리고 항일로드 2,000km 합치면은 도합 12,000km, 13,000km를 예, 많이 다니셨네요.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셨네요. 참 일단은 이거를 쓰게 된 배경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지사님들한테 이 책들이 전부 다 하나의 흐름이 지사님들한테 술 한잔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외면받거나 아니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여러 지사님들이 있는데 예. 술 한잔 올리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두 곳의 현충원이 있잖아요.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이 그렇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독립투사들의 이제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 머리에 고개를 살짝 올리면은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들이 있어요.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도 청산하지 못한 역사인데 그 친일파들이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파들이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체조차 찾지 못한 그 지사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친일파 발밑에 있는 거 보면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지사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선양할 수 있을까 예. 사람들이랑 이거 더 알릴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하다가 답사를 본격적으로 다니게 된 겁니다. 그게 그렇군요. 2017년부터예요. 2017년부터 거의 이제 8년 정도 걸려서 그렇죠. 나온 어떤 결과물인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항일로드 2,000km 여정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사카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기 전에 한 달을 보낸 맞습니다. 장소였어요. 네. 예. 1932년 11월에 윤의사가 32년 12월 19일에 순국을 하는데 예. 그 11월에 그 상하이에서 의거를 4월 달에 일으켰던 윤봉길 의사를 11월에 오사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한 달간 구금을 하고 가나자와로 마지막에 12월 18일에 옮기고 12월 19일에 순국을 하는 건데 왜 오사카로 데리고 왔냐? 예. 그 윤의사가 마지막 한 달을 머문 곳이 오사카 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사카 성이라는 거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주로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성 지은 곳이거든요. 예. 근데 윤의사의 마지막 그 한 달간의 구금 장소가 어디였냐? 지금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 바로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나중에 윤봉길이라는 그 인물의 이제 죽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일본이 결국에는 복수라는 두 글자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단계로서 오사카와 가나자와까지 끌고 온 거 아닌가라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가 이뤄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선도 우린 자기 나라 일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국에서 또 재판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중국에서 잡아서 네, 현행범을 잡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오사카로 이제 압송을 했는데 왜 도쿄가 아니라 오사카였는지 이게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일단은 예. 오사카 자체에 그 당시에 그 오사카 자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도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일본의 각 도시에 예를 들어서 도쿄는 당시에 일본 군대의 1사단이 머물러 있었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4사단이었어요. 그리고 예. 가나자와는 9사단이거든요. 이 4사단과 9사단이 전부 다 한반도 침략의 선봉장에 섰던 부대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복수라는 그 두 글자가 자꾸 아우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사카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복수를 이렇게 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상하이에서 만약에 윤희사를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윤희사 의거를 일으킨 윤희사를 그 상하이에서 죽이게 되면은 그로 인한 폭발력 이거를 과연 일제가 감당할 수 있었냐? 네. 라는 게 일단은 스스로 가졌던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로 데리고 와서 그 상징적인 공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 뒤쪽에다가
그 윤희사를 한 달간 구금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나자와까지 옮김으로써 복수를 완성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이룬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가나자와로 가냐? 가나자와는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예. 근데 오사카에 있다가 윤희사 순국 전날 12월 18일에 윤희사를 가나자와까지 데려갔어요. 가나자와가 어디쯤에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로 치면은 동해, 일본으로 치면 서해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교토에서 4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위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예예. 그 근처에 고마츠라는 공항이 있는데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그 가나자와라는 성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 가나자와라는 성까지 왜 데려갔냐? 그 당시에 윤희사가 1932년 4월 29일에 의거를 일으켰을 때 훈코 공원에서 시라카와 요시노라는 일본의 군신이 죽습니다. 예. 죽는데 그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1932년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중국을 일본이 일제가 침략을 합니다. 예.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상하이 사변의 선봉부대가 4사단 9사단이었던 거예요. 그 9사단이 가나자와에 있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4월 29일이 어떤 날이냐?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천황 1호이토의 생일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천장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생일과 승리 기념일을 같이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우리의 25청년 윤봉길이 충남 예산 출신의 윤봉길이 그 현장에 가서 2개의 폭탄을 준비합니다. 도시락형 폭탄과 물통형 폭탄을 준비하는데 그 4월 29일 아침에 11시 40분에 도시락형 폭탄을 못 던지고 물통형 폭탄을 던져서 의거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2가지 폭탄을 준비한 거예요. 그 예. 당시에 3만여 명의 일본 군경과 일본 제중 일본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광고에 뭐가 떴냐? 야 우리 이렇게 파티를 할 거니까 도시락 지참이라고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범이 김홍일 장군을 통해서 폭탄 2가지를 준비한 겁니다. 도시락형 폭탄, 물통형 폭탄. 근데 잘못 알려줘가지고 도시락형 폭탄이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물통형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왜 가나자와까지 가냐? 다시 돌아서 왜 가나자와까지 갔냐? 중요한 건 4사단이 그 상하이 사변 승리했던 그 기념을 자기들이 막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완전히 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에다 겐기치라는 그 일본의 미안합니다. 9사단이군요. 가나자와에 있는 9사단의 사령관도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잘라요.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복수로 완성짓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윤희사를 오사카로 데려왔다가 오사카에서 가나자와까지 데려와서 일본의 당시에 부대에 있는 사격장에서 12월 19일 아침 7시 27분에 미간에 총을 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테러리스트가 네가 저지른 짓을 한번 봐라라고 하고 또 네가 이런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그렇죠. 라는 것을 다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여기저기 옮기면서 계속 그렇죠.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실은 윤희사가 순국한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가나자와에 있는 윤봉길의 순국지예요. 예. 그때도 일본의 부대 9사단의 사격장이었고 지금도 자위대 부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일본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허락받지 않는 이상. 근데 독립기념관에서 한 번 윤봉길 기념사업방 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좌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좌표를 구글 좌표로 제가 찍어놨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200m 앞까지 가본 적 있어요. 부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죠. 부대를 뚫고 들어갔다라는 건 자위대가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뚫고 들어가시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예. 사격을 마치고 나온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큰일 날 부대가 뻔했어요. 좀 크군요, 그래도. 엄청 큽니다. 예. 근데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윤봉길 의사에게 술 한잔 올리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가지고 예. 그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윤봉길 의사를 이제 안매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좁은 통로였다라는데 그래서 유해 발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32년 12월 19일에 윤희사를 죽인 다음에 몰래 안매장을 하죠. 예.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안매장을 하는데 일제의 복수가 얼마나 치졸하냐.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공동묘지가 굉장히 큰데 그 공동묘지 하단에다가 길목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윤희사를 몰래 암장을 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얘네가 모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매장을 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공동묘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 제사를 사람들이 와서 지내잖아요.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를 태우고 갑니다. 태우러 가는 길목에다가 정말 길목이에요. 관리사무소 밑에다가 윤희사를 몰래 안매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윤희사의 유해가 46년에 발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2년부터 46년까지 14년을
일본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다니게 했어요. 아. 그래서 46년에 우리 백범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일 거류 민단에 있는 청년들에게 박열등 뭐 이런 분들에게 이강훈 지사 이런 분들에게 찾아달라 그랬어요. 예. 근데 못 찾았어요. 처음에 안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우리 지사들이 청년 지사들이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윤희사 안매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니들이 윤희사 무덤 위치를 안 알려주면은 여기 있는 무덤 다 파버릴 거라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해서 그 위치를 특정해줬고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암장지로 보존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기념 기념비도 있고. 비가 네. 아, 근데 참 고마운 게 그러니까 일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군신이라 불리던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뭐 그렇게 일본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곳에 윤희사를 기리는 암장지 비석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제1교포 중에 박인조 선생 이런 분들이 예.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매일 출근하고 거기서 대기하고 가꾸고 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자와 시로부터 땅을 임대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자리를 일본에 있는 극우 청년들이 계속 소송을 하고 와서 테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를 이어서 그 지금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 그거를 지금 노력을 해서 지키는 지키고 분들이 있어요. 계시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서 가는 거죠, 거기. 그렇습니다. 예. 인사하고 또 한잔하고 술 한잔 올리고 인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또 역사적 이 왜 항일로도 2,000km를 읽고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역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장소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오사카하고 멀지 않아요. 네. 교토 천년 도시, 그렇죠. 천년 수도 교토 도시샤 대학. 여기 하면 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윤동주 시인이 그렇죠. 여기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예. 동주가 45년에 2월달에 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니던 학교가 이제 한자로는 동지사대학, 일본어로는 도시샤 대학인데 예. 시인 정지용의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도시샤 대학에 가면은 동주의 시비와 정지용의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 교내 캠퍼스 가운데에. 예. 근데 제가 너무 이곳을 꼭 우리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 시민들에게 가보라고 정말 제1의 장소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거기를 7번을 갔거든요. 그렇게 많이 가요. 많이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도시아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 일부러 붙잡고 물어봐요. 내가 그 장소를 당연히 알죠. 7번을 갔는데. 근데 물어봅니다. 저는 정문에서 처음 만난 학생이 항상 물어봐요. 윤동주 시비가 시비가 어딨냐? 아,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표정으로 대응하는 줄 아세요? 예.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요? 그리고 안내해줘요. 오. 그만큼 동주가 그 일본의 도시사 대학 친구들이 동주에 대해 갖는 애틋함이 느껴져요. 아니 근데 외국인 유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올 초에 예. 도시아 대학이 사과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동주가 그 당시에 동주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 여기까지 유학 와가지고 이렇게 뜻을 펼치려는 조선인 청년들에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함이 있다. 그리고 참으로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한 부분인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동주의 시를 보면은 누구나 감동받고 누구나 크게 울림을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동주의 번역본 시를 보고 예. 크게 울림을 갖고 있고 지금도 95년부터 지금까지도 매달 동주를 기리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교토에서도 그렇고 동주가 순국한 후쿠오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독립운동가라든지 뭐 윤동주 시인을 포함해서 다 20대 아니면 그렇죠. 뭐 3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의 생물학적 나이의 의미와 지금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감동을 줬나?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 남겼나?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현장에서 순국지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는 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동주도 독립투사고 동주도 윤봉길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다 이어지는 건데 그 친척인 송몽교와 함께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건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이 천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0년대에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사는 친구들이 항일과 친일의 갈림길에서 독립투사가 되는 거예요. 동주도 마찬가지였고 송몽규도 마찬가지였고 윤봉길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간 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아쉬워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항상 술 한잔 올리라고 얘기하고
여럿이 함께 가가지고 태극기를 펼친 채 술 한잔 소주 한잔 한국 소주 올리고 저는 독립투사들이 부르는 애국가 곡조가 따로 있어요. 그 예. 애국가를 같이 부르고 아리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같이 그 아리랑을 부르고 술 한잔 올리고 애국가를 같이 부르면 정말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 잔잔한 파동이 막 밀물처럼 막 쏟아지는데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값진 경험이라고 저는 자부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기자님이 달고 온 배지가 보니까 이게 윤동주 씨 맞습니다. 이거는 뭐 만드신 건가요? 이거 이거는? 따로 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동주 이게 두 개를 제작했어요. 예, 동주와 이 책에 항일로드의 여러 지사님들이 나오는데 예. 윤동주와 윤봉길이 주인공 중에 한 분들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예. 두 분은 따로 제작을 했어요. 각각 아. 500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이 굉장히 레어템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다른 사람들은 이를테면 윤 의사 뭐 이렇게 했는데 윤동주 씨는 유독 호칭을 동주라고 하시는 게 이게 뭔가 뭐 동생 아는 동생 부르듯이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불경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인 동주가 예. 독립투사인지 몰랐어요. 아. 더 서운 받은지도 몰랐어요. 예. 그리고 윤봉길의 영향을 받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는 시인 동주의 그 아름다운 식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인 동주를 찾아놨는데 예. 그 고민들 일본에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독립투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그 동시대를 같이 살아간 제 친구이자 동시대의 그 같은 고민하는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게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동주는 제 친구이자 저를 이끌어주는 한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시인 동주와 청년문사 송몽규는 좀 달라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그렇군요. 갔는데 예, 이제 뭐 우리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좀 윤봉길 의사와 윤동주 시인을 중심으로 봤는데 또 다른 항일로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사키 형무소. 그렇죠. 여기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실은 항일로드의 첫 번째 장소로 나가사키 형무소를 꼽았어요. 예. 이 책의 시작이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일단 우리가 짬뽕으로 잘 알고 짬뽕과 있죠. 카스테라가 제일 예. 유명하거든요. 예. 짬뽕이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일본에서 가장 먼저 무역항을 연 곳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랑도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사들이 거기 나가사키 형무소에 많이 안타깝지만 그곳에서 생을 달리하거나 그곳에서 끌려와가지고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정기 의사, 효창원에 잠들어 있는 백정기 의사, 예.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일제 35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터뜨렸던 의열단원 김익상 지사,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학철 지사라는 분이 계세요. 조선의용대의 마지막 지사인. 예. 근데 그분들이 다 거기서 고초를 겪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살아 돌아와서 계속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근데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나가사키 시내에 있지 않고 예. 이시하야라는 나가사키 시내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그렇죠. 조금 한적한 곳에 그렇죠. 있군요. 기차를 그러니까. 타고 가고 기차를 2번 갈아타야 되고 예. 내려서 역에서 도보로 20분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건 렌트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냥 예.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책에다 어떻게 해놨냐. 모든 좌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구글 좌표를 다 찍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찍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그 좌표를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사카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있는 통국사 그렇죠. 또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예. 이게 원래 단바 망가 기념관이라는 그러니까 교토 외곽에 있는 우리 제 강제동원 당한 제1동포가 그걸 만든 곳인데 거기에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거기 예. 있는 강제동원 그 상을 오사카에 있는 통국사라는 절로 옮겼어요. 근데 그 통국사가 오사카 최중심부에 있거든요. 대노지 공원 옆쪽에 있는데 그 절이 가서 보면은 제일 조선인들의 역사가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4.3 관련된 희생 관련된 뭐 저기 추모비도 있고 예. 강제동원상도 있고 거기에 우리 조선인들의 거기 아픔들이 그 절 속에 다 투영돼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강제동원 노동자상도 거기에 한켠에 그 자리에 있는데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꼭 가보셨으면 좋겠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과 다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예. 외면하고 우리가 그간 관심 갖지 못했던 그 제1조선인들이 통국사라는 절 속에서 곳곳에 그 다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 한잔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자님하고 이렇게 또 책 저자와 직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절절함과 진심이 좀 느껴져요, 진짜로. 본인이 정말로 이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로 많이 느끼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로 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의미 그리고 어떤 데들이 좀 어떤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일생에 한 번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항일로드를. 그 지사님들 그 순국지에서 술 한잔 올려보고 거기서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 펼쳐놓은 채 애국가도 부르고 아리랑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좋아요. 그 너무 좋다는 표현 이외에는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삶을 지금의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그 현장에서 절절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만을 목적으로 가라고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예. 많이 가잖아요. 오사카 가서 오사카도 맛집도 가고. 그렇죠. 예. 오사카 맛집 밀가루의 도시잖아요. 예. 그곳에 갔을 때 오사카에 갔을 때 거기서 유니사를 생각하면서 술 한잔 올리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예. 그걸 담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일본 외국인 관광객의 30% 1등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들 가고 있는데 또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런 항일 우리 독립 투사들이 발자취가 남은 곳을 한 번씩 가보고 새삼 또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책도 한번 많이들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와 함께 항일로드 2,000km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독립은 민족 전체의 의지로 만들어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2025년 우리는 안중근과 윤봉길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이제는 그들의 뒤에서 혹은 옆에서 함께 총을 들고 돈을 보내고 정보를 전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재외 동포들을 함께 호명해야 한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숨은 주역이자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8월 15일 오늘은 정세훈 디지털 조선일보 글로벌 미디어실 부장이 쓴 광복 80주년 독립 역사에서 재외 동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칼럼을 소개합니다.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열정적으로 후원해줬던 국내외 동포 덕분에 독립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독립은 영웅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함께 쓴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한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칼럼이었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